네,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표준협회의 김주희입니다. 네, 두툼했던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이 걸려있는 12월입니다. 2023년 3월에 시작한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은 벌써 12월 21일 다음 주 성과 공유회를 통해 한 해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2024년 예비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기관을 모시는 설명회에 이 뜻깊은 행사인 만큼 저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오늘 설명회 일정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청수 사무관님께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 소개를 해주시고 한국표준협회 한승원 전문위원 나와서 중점대학 사례 소개하고요.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 갖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윤정 과장님께서 2024년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공고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사업 공고문 소개해 주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정윤정 과장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뒤쪽에 계십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청수 사무관님 나오셔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이라는 사업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죠.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사무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중기부 소상공인 성장촉진과 이청수 사무관입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교수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분들 앞에서 뭐 더 아는 체를 하거나 그럴 거는 아니고요. 제가 뭐 지식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고 다만 우리가 로컬 콘텐츠 대학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장기적인 어떤 뒷단의 그런 플랜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앞에 굳이 설명을 하려고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 학교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중고등학교는 뭐 비스쿨 사업도 있고 창업국에 기타 뭐 교육부에서는 되게 많은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과는 약간 취지가 다르다는 점을 이제 설명드리고 싶어서 굳이 저희가 이제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목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이제 지속 가능한 로컬 콘텐츠 창출 전략인데요. 저 시작하기 앞서 제가 사실 올해 사업 시범 사업으로 하면서 제가 성과 창출물들을 제가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되게 유의미하고 너무 재밌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 팀들은 학교 앞에 상권이 죽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지역 대학이라든지 이쪽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한 팀들도 있고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기는 뭐 어떤 브랜드를 창출해서 어떻게 성장하겠다라는 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한 것들이 되게 실질적인 사업들로 진행된 거를 보고 굉장히 좀 저희가 지금은 교육 사업이라는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좀 더 정기사업화 시켜서 좀 더 확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보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이제 올해 느낀 점들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요거 이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쪽에서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소상공인은 이제 보통은 그럼 좀 더 가까이. 네. 소상공인은 보통 이제 이게 소상공인이니까 사람 인자가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꼭 지칭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사업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비기술 기반의 창업자를 양성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어떤 스몰 브랜드를 양성해서 스몰 브랜드가 그러니까 새로운 브랜드로 커가는 그런 창업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 팀들이 다 뭐 창업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뭐 취업도 해도 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직장인 뭐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관계자분들도 궁극적으로는 다 그 사업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사실 네, 언젠가는 저도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가용 소상공인을 정책을 내게 된 배경인데요. 뭐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서양에서는 봉건주의 뭐 장원제도라고 하죠. 장원제도에 이제 그 봉건주의가 붕괴되면서 중상주의가 발달하면서 뭐 시장이 발달하게 되죠. 시장이 발달하고 상인들이 이제 막 이렇게 상인과 공인들이 등장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그 대량 생산 체제에 접어드는데요. 여기에 사실은 저 산업혁명에 관여된 게 그 상인들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저기 자본을 넣으면서 이제 그 자본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상공인들 그 자본가에 합류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몰락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만나면서 새로운 이제 그 시대 흐름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다 아시다시피 유럽의 성씨들도 다 직업에 관련된 성씨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보면은 유럽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이런 산업혁명이나 이런 과정을 못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상인이 그러니까 상공업의 제도로 발달하지 못하고 그냥 그냥 이제 그 일제 시대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산농공상이라는 그러니까 그 선비를 가장 이제 높이 쳐주고 그다음에 공인과 상인들을 좀 그 농사짓는 사람보다 더 낮게 보는 이런 이제 문화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문화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애들한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뭐 장사해요. 그러면 되게 창피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오히려 더 그 운영자이고 대표자인데 CEO인데 더 훨씬 더 존경받아야 될 상인데요. 요 그림은 이제 제가 논문에서 발췌한 그림인데요. 드디어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소상공인에게도 새로운 이제 시대적 변화가 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크래프트 시대에서 그 산업혁명을 만나면서 그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되죠. 엄청 유명하죠. 그러면서 이제 매스 프로덕션 시대로 갔다가 그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한 맞춤형 대량 생산 시대로 접어들었다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을 만나게 돼서 드디어 그 개인화 시대와 그 지역화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새 소상공인들 보면은 다 핸드폰으로 물건을 팔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인스타를 통해서 물건을 팔고, 그러니까 본인은 창작자 활동만 하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레버리지를 다 동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위탁을 주는 거죠. 본인은 크리에이티브한 일만 하게 됩니다. 더 재밌는 거는 최근에 생성형 AI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뭐냐면 생성형 AI까지 나오게 되면은 진짜 이제 스몰 브랜드, 그러니까 스몰 창업자들은 스몰 브랜드나 이제 소상공인들은 정말 그 크리에이티브한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AI가 해주고 뭐 고객 응대, 브랜드 만들어주고 이런 거 다 AI가 해줍니다. 딱딱딱 넣으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클로바 X에다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뭐야?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더 많이 저 잘 알고 있고 사례까지 막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AI 생성형 AI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 잠깐 들었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런 개인화 시대와 지역화 시대 때문에 바로 소상공인이 크리에이터가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어떤 창작자가 되는 그런 시대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로컬 콘텐츠 대학도 결국적으로는 이런 비기술 기반의 창작자들을 만들어내겠다. 근데 이 창작자들은 일종의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취지고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런 긴 역사적 흐름이 있고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그 배경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논문에서 발췌한 겁니다. 당연히.
소상공인의 중요성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네, 생략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트렌드를 보자는 거죠. 현재 트렌드를 보면은 보시면은 뭐 더 잘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무슨 리단길 만들어지고 뭐 지역 상권에 뭐 되게 재밌는 소상공인들 막 나타나고 이런 거 너무 잘하실 건데요. 보시면은 저 창의인재 참여 보시면은 대학생들의 비기술 창업이 16년도에 45%였는데 21년도 60%까지 증가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통계인데요. 코로나 시국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학생들의 비기술 창업은 늘고 있더라. 즉 우리 로컬 콘텐츠 대학 참여 대학생들이 이런 그 비기술 기반 창업 쪽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30대 이하 대표자 비율도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어떤 그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접목사례들도 대부분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접목한다든지 혹은 로컬리티를 부과하면서 독창성들을 부과하고 있는 거죠. 아이덴티티를 계속 넣고 있는 거죠. 또는 온라인이나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거 300만 명은 약간 좀 과대 포장된 건데 저 모종인 교수님이 이제 스마트스토어나 스마트플레이스 뭐 이용자들 해가지고 그 300만 명으로 추정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60만 명에서 한 12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 가진 소상공인이 약 62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보시면 30대 이하 대표자 비율이 약 21%니까 저희 한 700만 명 소상공인 따지면은 140만 명 그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이 문제가 우리 이 창의 기반 소상공인들의 중요성은 사실은 그 지역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데요. 뭐냐면은 저 통계 보시면은 저게 유엔 통계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베이스 시나리오가 약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 사이입니다. 저기 2100년 통계인데요. 제가 얼마 전 그 우리 로컬 콘텐츠 대학 그 모포대에서 한 성과보고회는 알고 뭐 국제 세미나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그 일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 교수님이 발표를 했었는데 2070년에 일본 인구가 9천만 명까지 감소한대요. 9천만 명까지. 근데 제가 그 교수님한테 거기는 우습다. 9천만 명은 진짜 껌이다. 우리는 2천만 명까지 감소한다. 제가 막 그랬거든요. 지금 뭐냐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 뭐 몇 조를 쏟아부었네, 아니, 뭐 몇백 조를 쏟아부었네 뭐 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 생태계에 계속 참여를 해보니까 재밌는 거는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라든지 그 창의 기반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지역들은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친구들이 상권을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일하는 공간, 그다음에 즐기고 쉬는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그 지역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계신 분들도 지역 대학에서 많이 오셨을 건데요. 잘 살펴보세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뭔가 사람들이 좀 붐비고 뭔가 재밌는 것들이 있는 거는 분명히 창의적인 스몰 브랜드들이 그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없다라면은 넣으면 됩니다. 즉 우리 로컬 콘텐츠 그 중점 사업은 대학 사업은 이런 친구들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양성하는 거죠. 사전에 그런 거고요. 뭐 관계 인구 얘기도 있고 뭐 생활 인구도 있고 뭐 다 잘하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결국은 이것도 뭐 당연히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거죠. 이게 그 찰스 랜드리 교수님 책이었나? 누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교수님 책에서 발췌한 건데 기존 산업화 시대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이게 사실 세종시 모델입니다. 위에 있는 것도 현재로서도 제가 세종시에서 왔는데 좀 저기 사라졌네요. 뭐냐면은 먼저 산업단지라든지 먼저 그 시설을 먼저 넣으면은 그 다음에 주거나 상업지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상공인이 들어오는 이게 이제 기존의 산업화 시대의 이제 도시발전 모델인데요. 새로운 시대는 저 방식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미 뭐 더 이상 산업단지를 지을 필요도 없고 뭐 이미 우리나라는 다 이미 성장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시대는 저게 사실 이제 저기 이제 세종시 모델인데요. 그 아시다시피 세종시 빈상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여기 네 세종시 뭐 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세종시에서 살지만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건 뭐 한 10년이 돼도 해결이 될까 싶어요. 일단은. 근데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은 먼저 창의적인 소상공인들이 먼저 들어와서 아까 침 말한
그 동네를 재밌고 즐겁고 일하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라든지 새로운 그 출산율이 제고되면서 어떤 그 청년과 관계인과 도시에 유입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 상권이 생겨나고 그 친구들이 그 상권과 관련된 브랜드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산업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맨날 서피비치 사례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양양의 서피비치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피비치가 그냥 뭐 인구 맨날 뭐 관광객 뭐 300만 명 유치했네 뭐 연간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모델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은 지금의 서피비치는 단순히 그냥 뭐 그 서핑을 교육시키고 거기서 뭐 커피도 팔고 그다음에 코로나 선셋 페스티벌도 하고 그런 팀이라면은 궁극적으로는 그 팀들이 이제 어떻게 나가게 됐냐? 지금도 이제 레지던스가 붙고 식당들이 붙고 뭐 이러면서 상권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다음 넥스트 모델은 거기서 상권이 형성된 다음에 넥스트 모델은 다른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이 지금 붙고 있긴 한데 에듀케이션이 확장되면서 다른 스포츠 브랜드가 붙고요.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아니고 그 다음 모델이 전후방 제조업이 붙는 겁니다. 즉 서핑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해양 스포츠들이 들어오면서 뭐 카누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되는 과정인데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바로 나이키가 나오는 겁니다. 나이키나 반스 같은 브랜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이게 하나의 산업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산업 지역 산업에서 새로운 로컬 브랜드들이나 어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양성되는 거죠. 제가 아까쯤에 그 산업화 시대 새로운 시대 얘기했는데 양양공항 맨날 나오잖아요. TV에. 양양공항. 위의 공식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먼저 양양공항을 져놓고 사람들이 오래요. 근데 양양공항이 될 리가 없죠. 근데 뭐 이 앞단을 먼저 한 다음에 양양공항에 지금 들어간다라면은 그러니까 이걸 먼저 만들고 양양공항에 들어간다면 이게 가능해지는 모델이겠죠. 근데 지금 거꾸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부 관계자나 뭐 대부분의 사람 머릿속에는 저런 산업화 시대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기업 간의 소상공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대충 이 자리에서 읊어봐도 한 100개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해도. 그다음에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실제로 소상공인 7,500개, 기술 스타트업 4,500개 분석했더니 성장성이나 잠재력이 기술 스타트업에 비해서 못지 않더라는 통계입니다. 즉 매출 성장률, 고용 성장률, 생존율, 그다음에 저 뭐지?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못지 않게 높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로컬리티를 부과한 창업팀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보면은 제가 이쪽 생태계를 바라보면은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면서, 그러니까 지역성과 무관하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면서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해가면서 나오는 팀들이 있고요. 또 한 축의 팀들은 로컬리티를 계속 부과하면서 거기다 이제 그 약간 그 아이덴티티를 넣어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팀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로컬리티를 부과하는 팀 중에서는 상권형으로 발전하는 팀이 있고 기업으로 발전하는 팀이 있고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로컬리티와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해외 브랜드 사례인데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뭐 굳이 소상공인 하면은 뭐 그냥 다들 아까쯤에 말씀드렸듯이 야 제가 사실 로컬 컨텐츠 대학 사업한다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뭐 소상공인에다가 무슨 대학을 전공을 넣어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소상공인 창업하는데 무슨 전공이야. 소상공인은 뭐 그냥 회사 다니다가 잘리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 대부분 어떤 창의 기반의 소상공인들, 뭐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거나 혹은 대학에서 디자인, 브랜딩을 전공했거나 예술을 전공했거나 요리를 전공했거나 그 친구들이 스스로 어떤 뭐 지역 경제라든지 각종 라이프스타일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가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보겠다 이 팀들을 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굳이 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쪽 생태계 여전히 되게 부실합니다. 이쪽 생태계가 아직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실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의하는 소상공인은 저는 소상공인이 궁극적으로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지만 우리 대학 참여하는 학생도 그렇지만 라이프스타일 서플라이어가 돼야 된다. 어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공급하는
어떤 서플라이어, 어떤 공급자가 돼야 한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로컬 컨텐츠 중점 대학 사업의 취지도 궁극적으로는 라이프스타일 서플라이어를 만들겠다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쓰실 때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써주셔야지만 될 거고요. 혹시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라면은 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게 좀 빠진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네, 이축 생태계의 사실 그 성장 발전 모델은 이게 근데 J 커브가 사라졌네요. 원래 여기 J 커브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 기술 스타트업 쪽은 원래 J 커브 형식으로 이게 성장을 하는데요. 저희 쪽은 이제 J 커브는 아니고 보통 이런 이제 제 나이키 커브라 불리우는 나이키 커브로 발전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데스밸리를 다 이제 데스밸리 3년 차에서부터 한 뭐 4년 차 이때 다 대부분 다 이제 그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고 대부분 기술 스타트업은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소위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쪽은 잘 망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면은 저 그 세 가지 점에서 쪼개지는 저 지점이 7년 차일 수도 있고 10년 차일 수도 있고 20년 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뭐 삼진어묵이나 이런 기업들은 뭐 20년 차에 저기서 이제 저 위쪽으로 쭉 꺾고 올라갔고 어떤 기업들은 뭐 100년 가게 이런 기업들은 저 점에서 그냥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떤 기업들은 계속 스티디하게 성장하고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 성장 발전 모델이.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사실은 저희 기업가용 소상공인 그 육성 모델에 다 망라한 겁니다. 모든 사업을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다 신설되거나 혹은 넣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저변 확대를 위해서 뭐 로컬 콘텐츠 대학, 콘텐츠 기반 장인학교, 뭐 지역계획 도전수랑 뭐 다양한 뭐 전자도서관 사업들이라든지 지금 이게 뭐냐면은 스스로 혁신하고 스스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그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간 저변을 확대하겠다라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로컬 콘텐츠 중점 대학도 2회 1안입니다. 어떤 사전에 저변 확대를 하는 이런 창의 인재들을 우리 이쪽 비즈니스에 넣는 그 사전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위한, 그다음에 비대학생을 위한 사업은 컨텐츠 기반 장인학교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일반인들에 대해서 동일한 과정으로 비슷한 과정, 동일한 과정은 아니죠. 비슷한 형태로 이제 주로 이제 실습을 통해서 넣고 있는 거고요.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이 뭐 콘텐츠 기반 장인학교라든지 로컬 콘텐츠 대학을 잘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창업 단계에 접어들겠죠. 이 친구들이 졸업한 다음에 언제든 창업을 할 때 저희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고요. 뭐 사업화 자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주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한 사업화 자금이 한 4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해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로컬 콘텐츠 대학 그 졸업생들에게는 저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뒷단에는 이제 민간 투자자 연결을 시키는 사업들을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끝에 보시면 로컬 브랜드 창출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로컬리티 그러니까 부가하는 팀들, 로컬 크리에이터 팀들이 두 가지 형태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그냥 혼자 성장해서 그냥 기업으로 가는 팀들이 있고 상권하고 연계돼서 가는 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 로컬 브랜드 창출 사업은 상권하고 연계된 팀들을 하나로 그러니까 지역 상권하고 연결해주는 아까 제가 서피비치 말씀드렸는데 서피비치처럼 하나로 크게 엮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인적 자산, 다른 소상공인, 다른 창업자들, 인적 자산들, 뭐 지역 주민들, 물적 자산들, 유휴 공간 혹은 뭐 상업 시설, 뭐 각종 공간들, 뭐 공유지 뭐 이런 것들을 한 대 못 가서 한 대 묶어서 한번 상권으로 가든 산업으로 가든 뭐든 해봐라는 사업입니다. 저 뒷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융자 보증 사업들, 동네 단위 크라우드 펀드 사업이라든지 매칭자 사업이라든지 조만간 내년 2월경에 출시되는 특별 보증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자금을 연결해주는 이런 큰 틀에 저희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창의적인 대학생들이
어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라든지 로컬 브랜드로 성장하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그 저변 확대 사업을 나열한 거여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앞단에 있는 내용이 반복돼서요. 생략하겠습니다. 그 로컬 콘텐츠 대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보시면은 그 생활사업 전공자, 그러니까 생활산업 전공자들에게 어떤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뭐 주로 그 실습 위주의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자원을 탐색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경제 이론들을 붙이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생활산업 전공 분야 플러스 로컬리티 플러스 창의성을 접목해 주겠다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사업 운영 사업 운영 과정은 보시면은 주로 그 이론 과정과 실습 과정을 배분하여 운영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실습에 되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 과정에서는 뭐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뭐 과목명은 다 틀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방식, 실습 과정은 주로 이제 공간이나 어떤 사업 모델을 발표하고 실제 뭐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고 이런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써 있죠. 저희가 이제 원하는 라이프스타일 혁신 기업이나 로컬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거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고요. 요게 아까 지금 사업화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창의 기반 소상공인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라이프스타일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양한 밑에 있는 내용들이 사업화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투자 모델인데요. 나중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서피비시 사료로 말씀드린 사업인데요. 저희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에서 이제 연동돼서 움직이는 건데 로컬 콘텐츠 대학 졸업생들이 어떤 그 일종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는 거죠.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굴된 다음에 저희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통해서 그 로컬 크리에이터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협업 과정을 통해서 그 사업 모델을 좀 묶을 수 있고요. 저희가 사업 내용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 또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있는데 뭐 그건 생략하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로컬 브랜드를 창출하게 하는 건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로컬 브랜드 창출 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지역 갔더니 지역에서 그 자기 지역에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막 있는데 기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성장한 로컬 크리에이터 팀들하고 엮어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들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인적 자산, 물적 자산을 한번 엮어서 뭔가를 만들어 봐. 그 뭔가는 뭔지 모르겠어. 다만 상권일 수도 있고 산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올해 사업을 해봤는데 내년에 이제 본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되게 많이 좀 확대되고 그래가지고 늘 건데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이거를 올해 해보니까 저희 혼자 했거든요. 중기부 혼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자체를 초청하니까 지자체에서 놀라워해요. 그 성과물에 대해서. 근데 진행되는 동안은 지자체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걔네들 뭐 그냥 돈 뜯어가는 애들 아니야? 뭐 지역 뭐 맨날 뭐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좀 변경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참여하는 2년차 사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1년차는 중기부, 2년차는 지자체. 그래서 1년차에 중기부가 5억을 대고 2년차에 지자체가 5억을 대고 그래서 약 10억 원의 사업을 해서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대학들도 많더라고요. 뭐냐면은 대부분 지역 대학 그 주변 상권들이 그러니까 보통 뭐 6개월 상권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역 대학 경우에는 왜냐하면 학기가 돌아가는 6개월은 좀 활성화되는데 나머지 방학하는 6개월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담되는 거죠. 대학도 비니까 같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상권이나 그쪽을 좀 개발해서 뭔가 그
대학하고 같이 좀 활성화시키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용 소상공인 육성 특별법이라는 걸 제정할 건데요. 뭐냐면 여기에 이제 로컬 콘텐츠 대학도 저희가 법적인 근거들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쪽 생태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태계라는 게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쪽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 생태계를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적인 근거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금 법제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그 입법 발의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관련 내용들도 입법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특별법 안에 담길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가끔씩 이제 그 우리 지역 대학이나 혹은 지역 대학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 친구들이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창업의 틀하나 그러니까 창업으로 결국은 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 제가 기업에 있을 때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대학 졸업하고 기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면 책을 다 버렸었거든요. 전공 서적들을. 근데 제가 기업에 들어가서 책을 다시 다 사들였어요. 제 전공 서적들을. 그러니까 제 전공 분야로 관련된 제가 취업을 했었는데 책이 다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책을 사서 다시 제가 봤는데 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이번 이런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기부의 이런 정책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뭐 취업을 하든 그건 본인의 초이스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이 어떤 시장에 뛰어들어서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번 교육 과정의 목적이고 혹은 이 친구들이 창의적인 일을 하더라도 어떤 그 취업을 해서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창업의 세계를 뛰어들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책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드리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계속 쓰고 있는 거긴 한데 어떤 지역의 미래는 그러니까 지역 대학의 미래기도 하고요. 지역 대학의 미래는 어떤 창의 기반의 소상공인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출발점은 바로 그 우리 스몰 브랜드, 스몰 비즈니스들을 달리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내 대학과 같이 이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 소개해 주신 이청수 사무관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3년도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있는 한국표준협회의 한승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한 해 동안 진행한 중점대학들의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표준협회 전문위원 맡고 있는 한성원입니다. 네,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로컬 컨텐츠 중점대학 진행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이 정책이 왜 도입됐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앞에 사무관님 말씀 주셨으니까 생략은 할게요. 다만 왜 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하냐? 사실 저도 청년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의 창업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저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게 지금인데 이 친구들이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하고 있고 대부분 지역에서 하다 보니 최대한 대학의 기관을 활용해서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사업인 거고요. 네, 특히 그거를 우리 로컬에서 하자라는 부분이고 교육의 방향은 예비 창업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당장 지금 창업할 친구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비 창업자 시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사실 이 부분도 사무관님이 말씀을 주셨죠.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의 이전 단계, 풀이 단계의 사업인 거고요. 저는 사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런 여러 가지를 띄워놨냐면요. 여기 오신 각 학교들이 전공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학교들의 전공도 상이할 거예요. 각 학교가 배출하는 학생들의 아웃풋이 전부 다를 겁니다. 진로가 다양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로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과 로컬이 결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기본 과목에서 각 학교의 전공이 어떻게 얽혀져서 어떠한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고민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로컬 컨텐츠인 거고요. 전공과 결합해서 다양한 과목들이 합쳐져서 인재를 양성해 주시는 걸로 교육 과정을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컨텐츠와 개론이나 창업 방법론을 보시고, 네, 그 다음에 각 학교의 전공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으실까라는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저 의무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진짜 사례입니다. 3개 대학, 7개 대학 중에 우선 3개 대학의 사례를 추려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실 거예요. 네, 서울예술대학입니다. 네, 이곳은 예술을 주제로 한 학교다 보니까 오디션이라고 해서 로디션이라고 하죠. 로컬 오디션.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뽑아서 교육을 진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보시는 중간중간 나오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멘토로 참여를 하셔서 학생들의 선발 그리고 프로그램의 진행, 교육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도왔고요. 예대의 특이한 점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전국의 크리에이터들이 있는 지역으로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한 달 살이 같은 프로그램을 학생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 학생들이 전국의 크리에이터들하고 같이 지내보면서 왜 이 지역을 택했는지, 왜 이 창업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맥락과 흐름을 배우고 학교로 돌아와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보시는 부분은 학교의 인접지역 상권 부분에서 플레이하던 DIT 프로그램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8일에 마지막 행사를 서울예술대학이 진행을 했고요. 네, 마지막 행사의 모습인데 그 지역의 중간 지원 조직,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함께해서 성과를 공유하고 네, 시상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네, 교육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1학기에 바로 시작을 못한 학교들이 있었어요. 지금 12월에 공고를 먼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최대한 교육과정 협의를 보셔서 1학기 때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게끔 안내를 드리는 거였고요. 2학기 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서울예대의 고민은 그럼 본학기 시작 전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준비를 시킬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주고 학생들과 비교과정과 교과정을 연계하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갔던 전국의 로컬 크리에이터 네, 기업의 위치들과 이제 했던 활동들의 내용이고요. 여기선 잘 보이지는 않는데 각각 방문해서 학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라대학교입니다. 한라대도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가진 생각을 미디어라는 툴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줄까였습니다. 한라대의 특징은 미디어학과와 관광학과가 같이 있는 학교입니다. 보통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창업학과가 오거나 경제학과 뭐 이런 학교들이 생각하시기 쉬우신데요.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로컬의 창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혹은
문화관광 측면에서 어떻게 지역을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한라대학교의 고민이었습니다. 다시 재원이 되고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지난 봄부터 달려온 것 같아요. 네, 저희 로컬 콘텐츠 인재 양성 사업은 미디어 광고 콘텐츠 학과랑 저희 문화관광 경영학과가 같이 로컬 콘텐츠와 관련된 어떤 창업이나 지역 창업, 청년 창업 이 중심의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문화 자원, 관광 자원들, 그리고 지역에 기반한 특색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창업 아이템으로 성장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 아이템을 학교에서부터 콘텐츠를 찾아내고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고자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창업이나 취업까지 가더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우리 중기부의 이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이 조금 더 확산되고 많은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한라대의 특징은 트랙별로 다르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제 캠프 트랙, 창업 트랙, 홍보 트랙이 있고 창업 트랙은 5월부터 바로 쭉 시작을 했고요. 캠프 트랙은 10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이 됐고 홍보 트랙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과정과 비교과 과정이 같이 결합이 돼서 진행이 됐었고요. 홍익대 사례가 아마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일단 특이했던 점이 사실 교과 과정과 비교과 과정 같이 있었지만 교과 과정에 이제 전국의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멘토로 같이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 인큐베이팅 하는 걸 집중적으로 도와줬었습니다. 지금 이쪽에 비교과 과목 개설 쪽에 있던 나와 계신 분들이 이제 그 강의를 해주셨던 분들이고요.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운영기관에서 진행을 했던 중앙행사였던 해커톤에서 대상을 받는 학생들을 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 학교에서 홍익대 이제 세종 캠퍼스에서 진행을 할 때는 현장 이 친구들이 창업 실습을 해볼 현장을 같이 돌아보고 그 동네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찾아보는 이제 피드 트립을 진행을 했고요. 그 유휴공간이었던 유치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팝업 스토어로 해서 다양한 친구들이 지금 창업 실습을 해서 가오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안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바를 연 친구도 있고 또 그 플라워샵을 하는 친구도 있고 바카를 활용한 그 양조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재미난 친구들 사진이 너무 잘 안 나오네요. 네, 이거는 이제 도면의 모습이고 공사 전, 공사 후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학생들이 수업하고 연계해서 직접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재밌었고요. 지금 보이시는 부분들이 그 리모델링된 공간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해당 공간이에요. 학생들이 수업과 연계해서 기존에 있던 유휴 공간을 창업 팝업 공간으로 바꿨고 실습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해보고 싶었던 창업을 했던 게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었고 이쪽 끝에 지금 보이시는 학생 있죠. 해커톤 상 받았던 학생 그 왼쪽 사진이 실제로 별도의 매장을 낸 모습입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매장을 내는 과정에서 세종시가 별도의 지원금까지 매칭을 해줘가지고 현재 리모델링 마치고 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사업의 예는 성공 사례라고는 했지만 사례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학교 분들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학교 후문 공간에 팝업 스토어를 열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그 학과가 잘하고 있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동네를 바꿔보려고도 하고요. 또 어떤 곳은 예술을 가지고 그 동네를 바꿔보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마지막 화면은 미국의 포틀랜드 대학의 모습입니다. 포틀랜드 대학은 레턴 올리지 서브드 시티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예비 창업자를 양성하는 거지만 언젠가는 이 친구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로컬 창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로컬에서의 창업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로컬 창업은 앵커 스토어,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 로컬 인프라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죠. 특히 이제 로컬이라는 말이 붙은 건 로코노미 현상 때문인데 기존의 소비하고 다르게 청년들이 혹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소비 패턴이 달라집니다. 가치와 경험을 위주로 바뀌게 되죠. 그 미국의 한 예술가인 바바라 크루거 같은 경우는 데카 명언을 차용해 가지고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단순히 소비 행위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찾는 게 아니라 구매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브랜드를 사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스토리 그리고 가치와 경험을 구매하는 행위에서 자신을 완성해 나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서 우리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예비 로컬 소상공인을 키워내는 작업이고, 한편으로는 준비된 창업을 시켜주는 트레이닝의 과정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사회에 이런 또 다른 우리 지역의 가치를 전해주는 교육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사실 될지는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어느 학교가 되시더라도 모쪼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오는데요.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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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는데 로컬은 있는데 컨텐츠가 안 보여서 컨텐츠를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잘 안 잡혀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네, 파일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 건물은 5개의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공간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창작 공간 혹은 라이프 스타일, 바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하나의 공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꽃집이 아니라 원하는 꽃을 개인이 소비자가 가지고 오면 이거를 그 플로리스트가 그 포장을 해주는 그런 플라워샵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수프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웨이라고 합니다. 사실 조치원에 예전에 제일 유명했던 음식은 파닭이었어요. 왕천 파닭이라고 하는 음식인데 지금 조치원 가면 파닭집이 많이 없습니다. 그 왕천 파닭 같은 경우 지금 청주로 분점이 있는 건 나오는데 시장 빼고는 다른 집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의 특이한 점은 기존에 그러면 이 파닭 맛을 내는 스프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 볼 거야. 컨텐츠의 방향이 그거였어요. 지역 자원을 파닭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구현하는 스프를 만들어서 우리 동네의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브런치집이 많이 없는데 이런 스프를 판매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이런 걸 한번 해보겠어라는 시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컨텐츠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문화 컨텐츠 혹은 뭐 예술 혹은 어떤 미디어 컨텐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하나의 음식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어떤 구매 행위, 꽃을 좀 더 다르게 제공하겠다, 이것도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품도 컨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충분하실까요? 네.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 2024년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선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고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사업 전담 기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의 정윤정 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에서 소상공인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정윤정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먼 길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온라인 통해서도 지금 생중계로 보고 계시는 많은 대학 관계자분께서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는 저희가 공고문을 인쇄해서 나눠드렸는데 혹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공고문이 없으신 분들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으로 가시면 어제 저희가 올린 공고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같이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사업 개요를 시작으로 유의사항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개요입니다. 로컬 컨텐츠 중점대학 사업은 지역 문제 해결 의지 및 로컬 컨텐츠 개발 역량이 뛰어난 대학을 활용하여 로컬 및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지역 기반 예비 창업자를 양성하는 데 그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창업가가 충분한 준비 후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 훈련을 추진하고 로컬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운용 비용, 멘토링 창업 비용 관련 소요 비용, 그리고 전담 인력 인건비 운영 비용 등을 약 2억에서 3억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 체계와 역할입니다. 기본 계획 수립 및 사업 계획 승인 등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필두로 저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중점 대학과 운영기관 선발, 공모, 평가 관리, 그리고 성과의 관리와 확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관은 교육과정 모니터링과 사업비 관리, 중앙행사 공통교육 등을 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점대학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생 관리, 그리고 연구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집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가치 창업 전문학과 또는 관련 전공, 부전공과 연계종을 포함한 전공의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한 전문대학, 대학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모집 규모는 5개 대학 내외로 예상하고 있고요. 사업 기간은 24년에서 25년, 약 2년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협약은 저희가 연 단위로 1년짜리 끊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협약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별 2억에서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격 및 제외 대상입니다. 24년도 중점대학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이면 가능하시고요. 다만 본교, 캠퍼스를 포함한 본교와 분교 중에 한 곳만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운영을 산학협력단에서 하시더라도 신청은 대학 명의로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제외 대상입니다. 국가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가 되거나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학이 아니라면 다음 요건을 참고하셔서 제한 요건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점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점 대학은 교과 과정, 비교과 과정을 포함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시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학 특성에 맞는 과정을 신설하셔야 되고요. 또는 기존에 있던 과정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로컬 컨텐츠랑 결합하여서 부전공, 융복합 학과, 연계전공, 마이크로 디그리 등으로 함께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세무, 세보 전공 등 비기술 기반의 청년
청년 로컬 창업자의 창업과 로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옆에 보이시는 내용이 올해 좀 신설된 내용인데, 24년에 신설된 내용인데, 기존에는 저희가 대학교 재학생들만을 그 교육 대상으로 삼았는데, 저희가 24년부터는 지역 내 일반인 로컬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저희가 대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부분이 그 이제 KPI가 로컬 기반 창업자 수에 관련된 부분이 맞느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교육 대상 자체도 재학생 플러스 그 지역 내의 예비 창업자도 함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KPI 부분도 그러한 분들이 창업하는 그런 실적들도 저희가 KPI로 올해 새롭게 신설했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저희 이제 중점대학은 또 교육생 교육 및 실습 참여에 대한 부분도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앞서 저희가 운영 기간이 공통 행사나 공통 교육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행사나 운영 교육 등이 진행될 때 학생들을 또 그곳에 보내주시는 역할, 관리해 주시는 역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역할도 우리 중점대학의 역할입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부분입니다. 교육생 모집을 위한 교내외 홍보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학별로 저희가 모니터링 평가를 할 텐데, 그때 저희가 사업 계획에 따라서 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실적을 보유하셨는지를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필수 KPI와 자율 KPI를 설정하셔서 1년이라는 협약 기간 안에 달성해 주시는 게 또 중요한 역할이 되시겠습니다. 또 저희가 추진 현황이나 운영 결과 등의 실적들도 저희가 월별 보고, 또 중간 보고, 또 마지막 최종 보고, 이렇게 이제 주기적인 보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한테 실적을 보고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운영 성과와 관련된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도 성과로 만드셔서 그것들을 확산하시는 역할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용은 저희가 또 이것도 24년에 신설된 내용인데, 저희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식배움터라고 소상공인 교육 플랫폼이 있는데, 대학에서 운영하는 여러 교육 과정이나 특강 같은 과정 중에서 좀 이거는 대회에 확산할 만한 좀 좋은 교육 과정이 되겠다. 학생들의 실습 발표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소상공인들 좀 보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온라인 컨텐츠화 하셔서 저희 지식배움터에 공유해 주시는 역할도 저희가 24년에 좀 요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사업비 집행 기준에 맞춰서 사업비를 편성하셔야 되고요.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 보고서 등의 성과품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생 중에 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열심히 성과를 낸 친구들을 또 발굴하셔서 우수 사례로 또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걸 또 확산해 주시는 역할도 해 주셔야 하고요. 저희가 올해 그 23년도 중점대학 참여대학들은 월 1회에 그 참여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이제 대학 간의 애로사항들, 또 지금 대학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현안사항, 그리고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대학들의 성과들을 같이 참여대학 간에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했던 그런 협의회를 저희가 매월 했는데, 이게 또 내년에도 운영이 돼서 매월 협의회를 운영을 할 것인데, 그때 꼭 참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저희가 수시로 발생되는 운영위원회나 간담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에 안에 발생하는 민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가점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역할들을 잘 수행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연계한 이제 가점 사항인데요. 먼저 그 교과 과정 과목을 구성하실 때, 예를 들어 6학점 또는 9학점 이렇게 마이크로 디그리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면, 9학점을 운영을 하실 때 3학점짜리 3개 과목만 딱 설계하시거나 계획하시는 게 아니라 이수 필수 과목이 있고 이수 선택 과목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과목들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의 또 선택권이나 이런 거 교과과정 선택권도 보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과정들을 구성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지 않은 그냥 딱 그 학점에 맞는 교과과정 제시
고시보다 조금 더 저희가 가점을 드릴 예정이고요. 로컬 생태계 조성 등 관련된 뭐 연구 논문에 KCI 등재 실적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면 그것도 저희가 가점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의 현금 현물 매칭의 경우에도 저희가 가점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대학들이 이미 갖고 계시는 뭐 기자재, 뭐 보육 공간, 그리고 뭐 교수진, 인력 이런 것들을 매칭해 주시는 거는 이미 이제 갖고 계시는 것들을 매칭해 주시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현물 매칭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뭔가 어떤 주체들의 신규의 어떤 자금이나 신규의 현물들이 매칭됐을 때, 그럴 때만 저희가 가점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사업비 부분입니다. 네, 사업비 규모는 대학별로 2에서 3억 원 정도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요거는 선정되시면 선정된 대학들의 사업 계획서와 또 목표하시는 교육 인원, 그리고 뭐 학점, 그리고 사업 규모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2억에서 3억 내외로 그 안에서 저희가 배정해 드릴 거라서 뭐 사업 계획은 한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 편성은 뭐 크게 이제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을 해서, 직접비는 로컬 컨텐츠 중점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비입니다.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교육 활동을 한다거나 학생들 실습이나 산학협력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들을 편성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전체 사업비의 75% 이상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되고, 간접비는 운영비 성격의 전담 인력 등의 인건비, 여비, 일반 수용비, 홍보비, 업무 추진비 등을 전체 사업비의 25% 미만으로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사업과 무관한 간접비와 일반 관리비, 기관 이익금, 시설 개선비, 그리고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편성하실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PM 같은 경우는 사업 책임자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한 명을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이분은 이제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 교수로서 행정 책임자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 발표나 성과 발표, 중간 발표 이런 이제 중요한 자리에는 꼭 우리 PM님께서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발표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꼭 들어가셔야 되고, 100% 요 사업만을 위해 편성되는 전담 인력은 반드시 한 명 이상으로 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 교수진들을 포함한 우리 사업단의 경우는 로컬, 창업, 교육 관련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전체 인력의 50% 이상으로 편성을 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 사업이 1년간, 2년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입니다. 저희 선정 규모는 5개 대학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검토해서 서류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85점을 기준으로 85점 이상이 되셔야 발표 평가 대상자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발표평가 PT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발표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저희가 5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24년 2월 정도에 저희가 대학과 공단 그리고 운영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서 사업이 개시되게 됩니다. 평가 방법은 신청 대학이 제출한 신청 서류,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되고요. 서류 평가는 신청 서류 및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청 적합 여부, 교과 과정 적합 여부 등을 평가하여 85점 미만 득점 대학은 탈락 처리됩니다. 그리고 85점 이상으로 득점하신 대학을 대상으로 또 저희가 발표 평가를 할 때에는 예산 산출 적합성, 사업 계획의 정책 목표 부합 여부, 그리고 지역 사회의 기여 정도 등을 저희가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서류 평가 지표입니다. 자세하게 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일단 뭐 자격 요건이 신청 대학 기준과 신청 제한 여부에 해당되지 않는지, 그리고 전담 인력이나 PM 교수가 배정되었는지, 그리고 컨소시엄은 하지 않았는지, 본교 분교 중에 중복 신청은 하지 않았는지, 기타 뭐 제외 대상 요건에 해당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적합하지 않은 대학들은 이제 서류 평가 전에 탈락이 될 거고요. 적합한 대학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뭐 실적 및 경영 상태, 그리고 주요 KPI, 교과 과정 적합성, 추진 성과 등을 정량 정성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가점을 더해 85점을 기점으로 발표 평가 대상자와 탈락 대상자를 저희가 가르게 됩니다. 발표 평가는 사업 비전 및 전략, 사업 추진 역량, 사업 수행 전략, 사업 운영 관리 등 총 4개 항목의 점수가 배정되어 있고요. 이따가 제가 이 항목들을 보시고 발표 평가 자료를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신청 부분입니다. 어제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사항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고문에 저희 접수 기간은 어제부터 저희 24년도 1월 5일까지 금요일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접수 마감 시간을 18시도 아닌 24시도 아닌 정오인 12시로 잡았기 때문에 요거 헷갈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12시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공단 이메일, 언컨택트 교육 이메일로 신청서와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공문, 신청서 되게 많은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이게 또 신청 기한이 넘어버리면 저희가 또 보완이나 추가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가점 같은 항목들은 별도의 이제 증빙 서류를 제시를 해주셔야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보시면 가점 항목을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만 체크해 주시고 관련 서류를 증빙으로 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증빙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인정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문상에 제시되어 있는 유의사항 중에 조금 중요한 내용만 제가 좀 추려왔습니다. 사업 신청은 신청 대학의 대표자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시더라도 신청은 반드시 대학 명의로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신청 기한이 넘을 경우에는 그 어떤 수정, 보완, 추가 제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실적은 증빙 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되고, 가점이나 이런 사업 실적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음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적합한 기관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그리고 제시된 선정 규모와 다르게 선정될 수도 있음을 또 말씀드리고요. 이제 선정이 되시면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이나라 도움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등록, 교부, 집행, 정산, 반납, 정보 공시 등 1년의 이제 어려운 복잡한 단계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6번으로는 저희 요 사업 관련된 지침, 편람, 협약서를 협약 시에 제공해 드릴 텐데 이것들을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유사 취지의 정부 사업에 선정돼서 향후 예산 등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사업과의 중복 사업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참여 제한, 예산 감액 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되셔서 사업비를 교부 받으실 때는 반드시 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별도의 매칭 자금이 들어갈 경우, 지자체나 기업에 또는 대학에 매칭 자금이 1억에서 2억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그 대학과 저희 사업비는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를 같이 저희가 관리하거나 정산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그 로컬 컨텐츠 중점대학 커리큘럼 안으로 해서 참고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커리큘럼 안도 같이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 부분에 저희가 지표로 하나 요거 참고차 넣어드렸는데 로컬 컨텐츠 중점대학 교과 과정을 설계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는지 여부들을 조금 같이 옆에 두고 검토해 가시면서 과정을 짜시면 좀 우리 사업에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요 교과 과정 점검 안도 참고차 같이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고문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 반드시 좀 아셔야 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요 공고문과 또 사업 관련된 내용은 질문 주시면 중기부와 저희가 같이 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자리를 정돈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도 될까요? 저희가 이 앞에 테이블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 자리에 이청수 사무관님,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윤정 과장님, 그리고 한국표준협회 지금 한승원 전문위원 앉아서 질의응답 받고 네, 응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자리에 네, 앉아주시고 혹시 자유롭게 이제 공고문 보시고 드는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사업 자체에 뭐 2023년도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부분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플로어에서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회 준비해 주신다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작년에는 최대 5억 원까지 올해라고 해야겠죠. 사업비 규모가 있었는데 올해는 좀 줄어들었잖아요. 이 부분 좀 궁금하고요. 그 사업 설계하신다고 고생하신 건 제가 너무 잘 아는데 그 선정되는 교육기관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게 되면 뭐 꼭 저희가 선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피행 교수님에 대한 어떤 게 없잖아요. 솔직히 명예밖에 없는 건데 요즘 교수님들께서 이것만 갖고는 잘 움직이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뭐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데 뭐 간접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는 사업에 응모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 교수님들도 저기 안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저기 그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는 혹시 최신 발급일 뭐 3개월 이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으신 건지. 왜냐면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도 이거 막 기준일 최신 걸로 해서 빨리 받으라 그러면 급행료를 내야 돼가지고 발급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뭐 저는 이 정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사업비 감소 부분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정윤정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사업비 감소는 실제로는 저희가 올해 사업을 운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운영해 보니까 제가 최대 5원까지 편성한다고 했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활동을 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비가 저희가 이제 충분히 해 보니까 3억 원 정도면 충분히
사업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확인해서 3억 원을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을 또 돌려보고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사업비 편성이 더 필요하면은 뭐 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일단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통해서 산출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선정 기간에 많은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1년 정도 사업을 이렇게 해보면서 다 해주셨던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7개 대학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그동안 너무나 잘 해주셨고, 저희 이제 대학들과 저희 중기부와 공단과 표준협회가 너무 또 합이 잘 맞아서 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달 만나면서 어려움들을 계속 논의해가면서 하나하나씩 풀면서 이제 1년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뭔가 지금 이제 텍스트로 보시기에는 이게 되게 많은 의무와 부담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걸 저희가 하나하나 토시 하나대로 요거를 지키지 않으면 뭐 제재가 따르고 요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역할들을 저희가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1년차 이제 저희 7개 대학에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실제로는요, 그 교수님들이 여기 되게 역할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보시면서 되게 재밌어 하셔가지고 오히려 여기 부과하지 않은 것들도 더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본인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 글자로 보기에는 좀 솔리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굉장히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글자 그대로 혹은 여기 없는 것들도 실제 교수님들이 너무나 재밌게 많은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네요. 그리고 기업 신용평가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공고문을 다 지금 프린트를 안 하고 뒤에 조금 더 이렇게 제출 서류들을 더 이렇게 해놔서 거기 제가 기재한 걸로 아는데, 만약에 제가 그 내용이 없으면 공고문에 조금 더 밑에 수정으로 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작년에 올해 7개 하셨는데요. 5개로 줄어든 거는 새로 뽑는 게 5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이 5개인지, 그러니까 기존 거 없고 다시 하시는 건지. 네, 신규로 5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면 예비도 뽑으셨는데. 예비요. 네. 네. 그 예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비는 작년 사업에 혹시 만약에 중도 포기 대학이 나왔을 때 예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소멸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새로 5개를 뽑으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올해 거 하면서 로컬 콘텐츠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저희 준비를 하면서 올해. 그러니까 이번에도 준비를 하는데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그 로컬 콘텐츠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가 조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수 사례를 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다 로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거를 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공고문에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자료에 있는데요. 이 취지 자체가 저희가 이제 3가지로 넣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전공, 생활산업 전공이든 뭐든 간에 기존 전공 플러스 로컬리티를 부과하는 부분, 그 다음에 플러스 창의성이었는데요. 이 3가지를 그러니까 컨텐츠가 뭐냐면요. 이 창의성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각각의 전공들이 있을 거고 학교에 거기에 그 로컬리티를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로컬은 다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로컬리티라는 것도 꼭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이덴티티를 부과한다는 의미지 그게 진짜 그러니까 물론 그 로컬리티를 부과하면 부과할수록 이제 그게 강해지니까 그래서 지역성을 활용하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 대학이니까 대부분 좀 이제 그런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라는 의미고요. 마지막에 이제 창의성들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그거 좀 공고문에 좀 보완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그리고 지금 이게 부탁의 말씀이신데 말씀처럼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2024학년도를 대학에서 준비하기가 지금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쯤에 이렇게 이 공고가 떠서
내년 24학년도 1학기 때부터 진행을 하려면 8월 달쯤은 나와야 저희가 이 교육 과목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준비할 때도 어쩔 수 없이 2학기 때 시작을 해야 됐었고, 그렇지 않은 과 같은 경우는 학교의 뭐 위치라든가 전공 위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거를 신규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이걸 진행을 하자. 그럼 이러이러한 작업을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학교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급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해도 선정 나고 진행해도 아무리 빨라도 1학기 때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료증을 발급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내년 1월 달쯤이나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성과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향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부탁을 좀 드렸으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에 성공한 학생 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업자 등록증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증빙 같은 게 있는지요? 네, 일단 8월 정도에부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저희가 이것도 되게 많이 저희 나름에는 당긴 일정인데 다음에는 조금 더,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는 신규가 없을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료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정자 명단도 어쨌든 수업을 다 들으면은 이수증은 그 자리에서 안 나오지만 예정자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걸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염두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창업 성과는 저희가 뭐 그거를 뭐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지 반드시 내야 되는지 아니면 인큐베이팅이라든지 그런 창업의 과정까지 갈 경우에 하는 건지는 저희가 이제 선정되시면 협약 당시에 조금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업자로는 당연히 카운터가 안 될 테니까 창업자로 KPI를 넣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험 창업이라든지 뭐 실험 창업들을 다 숫자를 아마 넣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PI에 그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고려하지 않고 KPI를 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작년 사업 운영하셨을 때 지금 7개 대학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가요? 네, 거기에 4년제랑 혹시 전문대학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참여 학생들이 그러니까 작년 사업 기준으로 한 학교당 얼마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했는지 좀 규모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점 관련해서 정규 과목의 맥스 학점 정도를 9학점으로 잡으면 되는 건지, 그 학점에 대한 그 최종 그 이수에 대한 그 맥스가 궁금하고요. 지역 내 타 대학 학생들이 참여가 가능한 건지 또 이것도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자율 KPI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KPI 개수는 몇 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학점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학교별로 개설 가능하신 과정들이 마이크로 디그리, 그리고 부전공, 융합전공, 그리고 석사과정 정도로 크게 분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마이크로 디그리는 6학점에서 12학점 사이로 가능하실 거고, 부전공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1학점, 18학점에서 24학점 사이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융합전공이나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36학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보통 지금 기존의 학교들 중에서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했을 때는 9학점으로 많이 세팅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융합 전공으로 할 경우 이제 복합학과다 보니까 아마 이건 협의를 좀 더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다시 좀 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7개 대학 중에서 전문대학교는 2곳, 그리고 일반 4년제 대학은 5곳이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교육생은 교과과정, 비교과과정을 합쳤을 때 한 1,000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좀 교과과정으로 좀 추려보면 한 270명, 네, 7개 대학에서 한 270명 정도가 나왔고 많이 교과과정을 이수시킨 대학은 한 80명, 그리고 적게 시키신 대학은 한 30명 정도, 네, 그 정도 분포로 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비교과 과정 중에서도 조금 요 과정을 유의미해서 교과 과정에 준하는 어떤 퀄리티가 있고 좀 과정이 탄탄한 과정을 진행한 학생과 또 그 교과 과정을 합쳤을 때 그냥 1일짜리 뭐 특강 듣고 워크숍 들은 거 말고 그런 거 다 합쳤을 때는 한 500명 정도가, 네, 저희 뭐 유의미한 교육생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 KPI는 지금 이제 이미 지금 필수 KPI가 2개가 나왔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아마 조금 운영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특히 이제 지금 신규로 들어오시는 대학은 아마 교과과정 편성하시고 사업을 세팅하시는 것도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2개 정도, 많게는 뭐 2-3개 정도까지만 가져가시고 필수 KPI만 조금 집중해 주시고 교과 요 과정 세팅하시는 데만 조금 더 1년 차에는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대학 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교과 과정에는 당연히 참여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근데 다만 나중에 이제 성과 공유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지역 단위로 같이 묶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뭐 해커톤 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참여가 무방합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는 거는. 아까 말씀하실 때 일반인 참여가 가능하시다니까 그 학생들은 일반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일반인으로도 그러면 일반인 가능하고, 과정은 네. 정규 학생하고는 따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맞습니다. 맞으시- 학점 과정이 아니니까 그건 네. 당연히 네 맞습니다. 혹시 교양이나 이런 데도 편성을 해도 그거는 인정을 해주시나요? 교양 과목으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확산 차원에서는. 그 보통 마이크로 디그리 구성하실 때 교양도 들어가지 않으시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요. 학교별로 상이한 다른 경우도 거. 있어서 그래서 마이크로 디그리 그 규정, 필요한 네. 학점과 과목을 정하시잖아요. 네, 네. 그 전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과목의 내용이 상호 연계가 돼 있고 어떻게 설계를 하시는지가 이제 명확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해주신 13페이지 참고 2에 있는 그 이번에 있는 이런 거 참고해서 과목을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이 부분이 지금 건축학 인증 시스템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이 각 과목이 어느 KPI를 달성하는지 그 지향점에 대해서 보고 그 과목의 내용이 그럼 이걸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보면서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과목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은 가치 창출과 로컬리티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모든 거를 지표를 만족하지는 않아도 돼요. 모든 한 개의 과목이. 다만 그 편성하신 과목들이 이 과목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내용들을 충족을 하고 이 내용을 수료한 학생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창의 인재로 양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방향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뭐냐면은 우리는 그 로컬 콘텐츠 대학 학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교양과정 그러니까 일반인 탁과 학생들도 들을 수 있냐라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전공 과정이니까 전공 과정을 편성해야 되는 건 맞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만 이걸 이제 교양과정처럼 그러니까 자유선택처럼 이렇게 열 수 있냐의 얘기라면은 열 수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 의미라면은. 네, 어차피 학점 과정하고 비학점 과정은 분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온라인 그 아까 어디 사이트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냐라고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정규에서 했던 거를 그렇게 공유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아까 지식 배움터에 혹시 있을 때 공유를 할 수 있다라고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전공 과정을 상관없죠. 올리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식 배움터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학과마다 이제 약간 독창적인 과목들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저희가 그 아마 지식 배움터에다가 별도 섹션을 둬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그 다른 창업자들에게도 좀 그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들을 수 있도록 확산하려는 취지니까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사업에서
필수 KPI를 교과 과정에서 마이크로 디그리 등 이수자 수랑 표현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로컬 콘텐츠 기반으로 창업에 성공한 학생 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서류 평가 지표에는 이제 목표 창업자 수라 해서 실습, 인큐베이팅 과정 포함이라 되어져 있는데, 이 필수 KPI에서 로컬 콘텐츠 기반으로 성공한 교육생 수, 요거를 주요 KPI랑 매칭돼서 생각을 해도 되는지가 일단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목표 창업자 수에서 실습하고 인큐베이팅, 그러면 요거에 대한 교과 과정이 개설되어지고 이수한 학생들도 이거를 목표 창업자 수로 카운트 되는지,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주요 KPI에 대한 성과 지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평가의 정확한 기준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4년도 신규에 대해서 일반인 교육으로 해가지고 창업교육 실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24년도 신규로 되어져 있는 게 온라인 콘텐츠로도 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행이 되었을 때 저희 자율 KPI가 됐든 필수 KPI에 연계지어서 저희가 성과 지표를 잡을 때 이게 얼마만큼의 가점이 되어지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왜냐면 기존에 23년도가 아닌 24년도에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의미가 보여져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는 컬크럼 안으로 해서 가치 창출, 로컬리티, 경영 일반, 마케팅 홍보 이렇게 등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에서 이 네 가지를 다 이끌러 가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7개 대학 혹은 5개 대학에서 각각 특화 로컬 콘텐츠로 사업을 편성으로 생각하시는지, 어떤 점을 좀 더 포커스를 잡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에 질문 두 가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불충분했던 것 같아요. 아까 사무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의 창업과 인큐베이팅 창업도 실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창업자 수로 카운트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실습이요, 실습. 네, 실습은 창업을 해서 오픈해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인큐베이팅. 현장 실습이요. 창업을 하기 전에 현장 실습을 할 아니요. 때. 그거는 창업자 수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실습이라 이렇게 크게 표현되어 있으니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저희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습의 의미가 그냥 현장 둘러보고, 그러니까 기존 창업자들, 예를 들면 창업자들 했던 창업팀들 둘러보고 그 팀들 만나서 얘기해보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런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뭐 하루라든지 이틀간 뭐 체험 창업을 해본다든지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 실습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학교에서 15시간, 16시간을 1학점으로 보통 카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현장 실습을 하는 거를 이제 1학점을 보통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여기서는 카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저희가 시간을 여기다 실습 시간을 넣겠습니다. 저희가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그거를. 24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중치가 있는지, 어느 정도 중요한지 이 부분 말씀하신 거죠. 일단 저희가 사실 저희가 23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7개 대학에서 되게 연초부터 요구하셨던 사항이 지역에 있는 일반인들도 창업 교육을 같이 듣고 싶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 수요가 더 많았고요. 교육을 왜냐하면 그 지역이 대학을 중심으로 그 지역 상권이 이루어지지만 그 상권에 있는 대학생이 아닌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했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한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우리 대학은 일반인을 제외하고 그냥 대학만을 뭐 하겠다라고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이고 저희가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 드리는 부분인지 반드시 외부의 일반인 창업 교육을 개설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지식배움터 같은 부분도 우리 대학에서 하는 교육 중에 유의미하고 좀 확산 가치가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일반 창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예비 창업자들한테 같이 공유하자. 그만큼 저희가 컨텐츠의 질을 좀 높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또 올해 신규로 같이 협업의 고리로 봐주시면 되는 거지, 반드시 뭐 몇 건 중에 몇 건을 우리가 지식배움터의 영상을 꼭 제출해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네, 그 교과과정 점검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대주제에서 어느 하나를 특화를 할 수는 있는데 나머지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아니고요. 그 우리가 보통 봤을 때 그 어떤 특정 그 육각형 정도, 오각형 정도가 나오겠죠. 이 중에서 어디에 좀 더 치우쳤는지는 나오겠지만 여기서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하시고 혹은 어느 쪽에 좀 더 힘을 주시고 특화 방향을 측정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협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가이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오해하시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작년에도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유튜브를 뭐 양성하는 혹은 예술자를 예술학과예요. 예술 관련 학과예요. 그래서 예술 관련자들을 뭐 이렇게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오는 사례들이 있어요. 혹은 유튜브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이런 걸 부과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업 목적하고 기본적으로 안 맞잖아요. 저희는 로컬 창업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컬 창업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는 하에서 이런 뭐 가치 창출이라든지 로컬리티에 대한 부가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 사업 뭐 경영 관련 이론이라든지 뭐 마케팅 브랜딩 이론들 뭐 이런 걸 넣는 교과 과정을 편성해야 된다는 의미이지, 이게 이제 그 대전제하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의미이지, 가끔씩은 이제 그런 걸 오해하는 데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뭐 저 무관하게 뭐 유튜브를 양성하는데 이런 과정을 넣고 혹은 뭐 예술가를 양성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넣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 대응 자금 쪽에 보면 현금의 이제 매칭이 있는데 이 매칭 규모에 대한 그 얘기가 없어서 아마 그거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요. 이 인력 구성 부분에 전체 인원의 50% 이상이 경력 3년 이상인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체 인력이 어느 인력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 올해 진행했을 때 전담 인력이 3년 이상의 경력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 인원은 전담 인력 새로 이제 하는 사람은 이 경력이 없어도 되는 건지, 예, 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부장님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 매칭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저희가 여기에는 지금 넣을 수가 없는 게, 그게 가이드를 줄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다 대학들이 어떤 대학은 그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조금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편차들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사례 나올 거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요. 아예 그러니까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제가 들어온 걸 보고 이렇게 상대평가표를 근데 만들 건데, 그거 그러니까 점수 차를 뭐 이렇게 많이 두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점이기 때문에, 가점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뭐 점수 차 크지는 않을 거고, 실제 들어온 자금을 보고 이제 그 범위를 정하겠죠, 저희가 실제로. 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네, 네. 네, 사업단 규모는 저희 뭐 교수진들과 투입 인력, 뭐 행정 인력 이런 분들이 아마 사업 단으로 구성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그걸 의미를 하고, 저희 이제 뒤에 예산 편성 그쪽 보시면은 인건비 부분에 저희가 기존 교원과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5분에 한해서 드리거든요. 전임 교수님이랑 그러니까 PM 및 총괄 교수님 한 분이랑 전임 교수 3분이랑 그리고 회계 및 예산 담당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5명을 저희가 최대 드릴 수 있어요. 네, 5명. 5명에 대한 전담 인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포함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5명에 대해서 수당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5명 이상은 좀 편성하시더라고요, 사업단을. 그러니까 그래서 전담 인력 1명하고 네. PM 1명하고 네. 교수님 3분하고 네. 회계 담당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정한 건 아닌데 저희가 수당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부분이 최대 5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단을 꾸리실 때 보통 교수님 그 대학에서 5명 이상 한 6명 정도로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사업단을 구성하시는 건 대학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단을 구성하실 때 그 사업단의 인력들이 50% 이상은 어쨌든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셔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저희가 뭐 몇 명을 딱 이렇게 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작년에도 전담 인력에 대한 그 경력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우리 참여했던 교수님들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전담 인력을 따로 그냥 100% 투입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사업 계획서 쓰는 게 많아서 아마 아, 헷갈리는 겁니다. 네네네. 편성 불가의 예외인 거죠, 수당은? 네네 네. 저 혹시요 이 학부 과정하고 대학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뭐 지금 가서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저희 이제 가는 방향하고 비슷해서 학부랑 대학원 물론 대학원 인원수는 많이 적겠지만 같이 가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처음에 저도 이거 같이 기존에 진행했던 학교들이랑 연구 자료랑 같이 취합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 디그리는 상대적으로 학점이 적으니까 한 학기당 거의 한 1년에 한 30에서 100명까지 가능하고 학부 같은 경우는 학과의 규모마다 상이하다 보니까 20명에서 한 60명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는 숫자가 갑자기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으면은 5명 정도밖에 신입생이 없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또 많으면 15명까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은 한 5명에서 15명 규모로도 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같이 마이크로 디그리를 병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융합 전공과 마이크로 디그리를 병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크로 디그리와 그 대학원 혹은 융북학과 대학원을 병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학교의 재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을까요? 네,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 내어 자리해 주신 대학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을 안내드립니다. 저희가 국내 대표 비타민 브랜드죠. 고려은단 비타민C 돌아가시는 길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